네, 오늘 시장 돌아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두 가지 안건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섹터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보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든든한 두 분입니다.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4월의 시작인 만큼 시장은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4월의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홀로 승승장구 2차 전지 바닥 지났나 이렇게 2차 전지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긴 터널을 지났던 2차 전지 관련주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차세대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바닥을 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 우리 소재민 대표님이시잖아요.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좀 큰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ESS 시장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이대 실적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좋을 수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1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자, 이제 더 나빠질 게 있겠냐? 이제부터 올라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98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와 정말 잘한다 하고 엄청 좋아하죠. 네. 근데 다음번에 96점을 받아오면 이것도 잘한 거긴 한데 좀 아쉽죠. 너 조금 아쉽다? 약간 특히 주식시장이 이런 게 더 심하거든요. 호재가 나오면 그보다 더 큰 호재가 계속 얹어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시장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오히려 악재가 많은 시장에서 악재가 풀려갈 때 오히려 시장은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AI 좋은 거 알겠고 엔비디아 돈 잘 버는 거 알겠어. 마이크론 너네들 돈 잘 버는 것도 알겠어. 반도체 앞으로도 최고인 거 알겠는데 여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사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거든요. 네. 근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한 30점 성적표 받아오던 얘가 왠지 이번에 45점 받아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아이고 장하다. 이대로 60점까지만 올라가 보자. 어떻게 보면은 98점 맞았던 애가 97점 맞는 것보다 훨씬 못한 성적표긴 하지만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가 약간 지금 2차 전지를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네는 전기차 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아?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ESS? 그래 데이터 센터 이거 대체 에너지라던가 이런 거랑도 묶일 수 있고 전쟁 끝났을 때는 또 데이터 센터 여기랑 연결돼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피지컬 AI라고 해서 시장에 로봇도 등장할 거고 로봇택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 글라스, 다음 뭐 AI가 접목된 차세대 하드웨어 기타 등등 여기에 우리가 기름 넣을 건 아니잖아. 결국 배터리 들어가겠구나. 약간 이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성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대체 에너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지금 시장이 풀려서 다시 안정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얘네들은 충분히 더 개선될 수 있고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차 전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지금 뭐 2차 전지 실적이 엄청 잘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기대는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회사채 발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채 발행들이 좀 위축되면서 2차 전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회사채 같은 경우가 국채보다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아무래도 국채가 예를 들어서 막 4%, 5%씩 이자를 주는데 회사채가 똑같이 4, 5% 이자를 주면 누가 회사채를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채 발행이 더뎌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함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용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것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당장에 회사채 발행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보통 기업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 뭐 전환사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위험들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좀 재무가 탄탄하거나 대기업, 약간 우량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변동성 큰 약간 중소형 2차 전지 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소재민 대표님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주셨는데요. 댓글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소재민, 부품민, 장비민. 이렇게 소재민 대표님 이름 안에 뭐 소재, 부품, 장비 다 들어갈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 잘 주셨고요.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이 구리 관세를 개편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담은 줄지만 품목별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변영은 대표님, 2차 전지 업종의 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선별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품목에 대해서 전체 이제 함량 가치에 따라서 관세를 25에서 최대 50%까지 좀 부과하는 것으로 1차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수정된 부분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부분이 완제품 기준으로 15% 이상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 25%를 좀 부과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좀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시각으로 6일부터 좀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진 셈인데, 일단 영향도를 보면 상당히 뭐 완화적인 기조도 있습니다. 15%에 대한 어떤 총 중량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세에서 좀 제외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즉, 과연 이제 2차 전지 업종 안에서에 대한 어떤 영향도를 좀 보면, 일단 배터리셀사들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전체 총량 기준에서는 원재료의 어떤 종합 비중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철강이 좀 함량될 수 있는 어떤 초과 비율은 15% 미만으로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셀사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소재사 안에서 이제 동박이라든가 음급집 전체라는, 그러니까 구리의 어떤 함량이 좀 높은 일부 소재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관세 영향도에 이제 노출이 좀 된 셈이기 때문에 25%에 대한 관세 부과가 좀 현실화가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일단 출하 기준에서 판가를 좀 전이시키는 전략으로 좀 활용될지, 이 여부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소요량들보다는 ESS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소 높아질 수 있겠는데, 전체 총량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대형 ESS의 경우에는 일단 뭐 케이블이라든가 고전압 케이블, 뭐 변압기 같은 요소들이 좀 모두 다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 좀 감안해 볼 때, 일단 종합적인 어떤 이 함량 기준에서는 15%를 좀 월등히 좀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에 관련된 영향도는 가장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전반적인 AI 데이터 수요 기준을 좀 감안해 볼 때 판가 전이 전략으로 충분히 이익 전가를 좀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중장기 관점에서에 대한 영향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에 좀 노출되고 있는 소재사들의 향후 판가 전략 전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상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쟁점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업종별로 영향이 상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방금 나온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2% 하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타격이 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가만히 좀 됐던 부분이죠. 뭐 사실 뭐 작년 3분기 기준에서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이 영향들이 사실 뭐 4분기의 직접적인 판매량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됐었고요. 1월과 2월로 좀 이어졌던 뭐 세부 데이터가 미국 시장에서 정체 요건들을 재차 좀 이어갔던 부분. 반면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기점에서 올해 이제 1분기 전체적인 어떤 이 성장 기조가 글로벌 역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견조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선전 효과들은 이전보다 좀 약화된 측면들을 좀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인도량 하회는 예상됐던 수치가 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촉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전기차의 단기적인 어떤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이 좀 대두된 부분이기 때문에 4월 지표에서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반등 요소가 이제 명확해진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들보다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최근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2차 전지주는 꿋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예전부터 말하지만 전 여전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산업이 막 좋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고 막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2차 전지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건 돈의 흐름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메인 섹터는 뭐가 있죠? 다들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얘네 둘이 코스닥을 지탱하거나 얘네 둘이 좀 올라가줘야 코스닥도 힘있게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분위기 보면은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어떻죠? 처참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2차 전지까지 무너진다? 코스닥 메인 섹터 두 개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탈하는 자금들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자금이 2차 전지로 넘어오는 현상도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코스닥 지수가 위로 힘있게 치고 가고 정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렸다? 그래서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2차 전지 버리고 갈까요? 그때? 안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갔다? 시장 지수 빠지면 당연히 같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시장 지수가 빠져도 시장 지수보다 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고점을 갱신한다? 2차 전지 버리고 갈 가능성 낮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업 이슈에 주목할 게 아니라 돈의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지금이라도 따라붙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전 지금 따라붙고 밀리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유가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원유만 가지고는 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겠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서라도 ESS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그 삼성 SDI를 많이 말을 했었었는데 네. 맨날 삼성 SDI만 말해가지고 이번엔 다른 종목인가요? 작가님이 다른 것 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삼성 SDI랑 친구 누가 있냐? 그럼 LG는 소리죠. 사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가벼운 종목들, 변동성 노리는 종목보다는 뭔가 유상증자 가능성이 낮거나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모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약간 덩치 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일단 LG엔솔 차트만 아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일봉상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 차트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유지시키고 고점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LG엔솔이 만약에 이번에 41만 5천 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상향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삼성 SDI에 좀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LG엔솔 41만 5천 원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안건 마무리해보고요. 이번엔 두 번째 안건 만나보겠습니다. 네, 풍산 탄약산업부 한화의 매각 하나 방산주 재편 가능성은 올라왔습니다. 한화가 방산시장 독주 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에 뛰어든다고 밝혔는데요. 변영현 대표님, 이번 인수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탄약 생산에서 무기 제작 또 수출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주 흐름 좀 달라질까요? 네, 일단 뭐 충분한 사업적인 시너지는 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조회 공시 요구가 좀 나왔죠. 미확정 공시로 좀 답변이 됐는데 이 부분은 부인 공시,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풍산 탄약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추정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동안 이제 풍산의 이 방산 부분에 대한 매각 부분들은 외국계 자본 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수를 좀 제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일반 기업이 방산 기업의 특성을 좀 인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제약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뭐 방산 기업이 방산 부분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는 관점, 국내 국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인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단일 입찰이 좀 더 유리한 고지 안에서 충분한 어떤 인수 시너지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일단 뭐 기대 요인을 좀 작용하면서 이제 풍산과 뭐 풍산홀딩스의 어떤 주가 상승에 일단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K9 자주포의 이 포탄 내재화가 좀 가능하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직 계열화를 좀 구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의 수출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풍산이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를 좀 마련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 풍산의 인수를 통해서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이점을 좀 바탕으로 미국 진출에 관련된 가시성의 어떤 성과 부분들이
잠재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이 탄약 부분에 대한 인수 부분들은 상당한 좀 시너지를 좀 동반해서 일단 뭐 외형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기여가 좀 예상될 수가 있겠는데 뭐 작년 기점에서 보면 방산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가 거의 뭐 조 단위 매출에 대한 기여가 향후에 인수로 인해서 일단 뭐 지주사의 어떤 이 매출 외형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 역시도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시너지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소재민 대표님께 질문하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방산주가 오른 배경에는 최근 있었던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종전이 된다면 이 주목도가 다시 사그라들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 되게 다들 명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방산주 잘 가고 있고 유가 관련주 잘 가고 있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 이 배경 속에는 당연히 이 전쟁의 지속에 따른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전쟁 끝나면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무한하면 상관이 없어요. 외부 자금들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상관없지만 유한한 시장 자금이 사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때로는 관망했다 이렇게 돈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지고 AI 산업의 기대감이 막 커졌는데 방산주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얌전히 그 자리를 지켜줄까요? 혹은 그 시점에서 나 방산주 사고 싶은데 이런 매수 심리가 커질까요? 당연히 전쟁 끝났다 하니까 매도 심리 및 관망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자금이 이탈했을 때 너무 매력적이야 하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방산주 눌린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그러면 눌림이 주는데 그 다음에 붙을 만한 이슈는 정녕 없는가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거 보시면 나토 실망이야. 우리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보내달라 그랬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너네는 우리 필요할 때 있지도 않더라. 이러면서 나토 탈퇴를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이 종전, 휴전 마무리가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 중 하나는 나토 탈퇴에 대한 얘기를 던진다던가 나토 방위비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방산주들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방산주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그냥 단순히 방산에 대한 것만 잔뜩 갖고 있는 회사를 고르기보다는 약간 다른 쪽 섹터랑 발을 담글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방산이기도 한데 때로는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방산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막 나오고 나면 나중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UAM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 그럼 그런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산주라든지 그게 아니면 뭐 철도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산주라든지 또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방산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산 색깔이 너무 강한 종목 그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강할 수 있어도 이왕 지금 방산주를 들어간다라는 건 조정을 준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인지하지만 다음에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까짓거 그 시점에서 밀리면 내가 그냥 그때 한 번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방산주를 좀 추려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연관된 종목들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번에 국내 7개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1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누적 수주 잔고가 좀 크다는 부분들은 재차 연속성이 있는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반증하고 있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 전체 이 글로벌 방산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 집계가 나왔는데 한국이 이번 2025년도 기말 기준에 대한 데이터가 한 글로벌 한 9위 정도 랭크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한 수치를 볼 때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3% 수치가 글로벌 9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뭐 3강 체제에서에 대한 무기 수출이 굉장히 좀 크게 상위권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3%라는 수치가 이전 데이터를 보면 0.25포인트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단 3년 만에 3%까지 상승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뭐 소재민 대표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이번 이란 리스크의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부분은 미국과 나토의 이 균열이죠. 이 부분은 일단 나토를 중심으로 한 이 방위비 증액 기조로 좀 속도감 있게 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K방산의 상당한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요소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번 뭐 전쟁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 부분은 뭐 잠재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성과를 넘어서 추가적인 수주 성과 내지는 신규 수주 성과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LIG 넥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월 9일쯤에서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오히려 좀 방산주가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부각 때문에 수급에 대한 여건을 전혀 반영시켰나. 이 부분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사명을 좀 변경하게 되면서 일단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일단 안정적인 어떤 방산 부분에 대한 성과,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부분에서는 천리안 5호 개발에 대한 수주를 좀 맡으면서 향후에 우주항공 관련된 레퍼런스의 확장 부분들은 동사적 업사이드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5% 넘게 밀렸는데 개인들은 매수에 나섰더라고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전 고가였던 한 94만 원대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란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영향들, 특히나 뭐 휴전회담에 관련된 메시지가 좀 나온다면 방산주의 특성상 이제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보다는 연동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란 리스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수주의 연속 성과 부분들은 중동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수주량들을 확장시킨다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가 한 9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 LIG 넥스원 94만 원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온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LIG 넥스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 2차 전지, 방산 관련한 진단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긴급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